내레이는 칭다오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16세 때 강도 혐의로 수감되었고 이후 폭력 때문에 2번이나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내레이는 일찍이 흑사회에 낙인 찍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명예스러운 경험은 내레이를 낙담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진취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내레이는 한동안 가난해서 밥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팔고 바비큐 노점 등을 통해서 기초자금을 마련하면서 결국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성공적으로 상류사회에 진입하여 유명한 부동산 상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한다면 내레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 동기들과 사회의 날라리들 수백 명을 모집하여 조직폭력배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다른 폭력 조직과 마찬가지로 음란, 도박, 마약 등의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으며 노골적인 피비린내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는 여러 게임장과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여성들을 유인해 매춘을 하게 하였고 지하 도박장을 개설합니다. 그 외에 폭력적인 협박을 수단으로 불법 경영과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 범죄 활동을 자행하여 여러 해 동안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레이 일당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레이는 어떻게 무명에서 부상했고 어떻게 유명한 부동산 거물로 변신했을까요? 그는 또 어떻게 반항적인 소년에서 독식적인 흑사회 두목으로 승진했을까요? 내레이는 1967년 7월 17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태어났고 당시 부모님은 모두 칭다오시의 유명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대부분 시간을 학생들에게 쏟아부어 아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내레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여 독립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어머니의 덕분에 내레이는 초등학교 졸업 후 당시 들어가기 어려운 칭다오 제1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비록 생활에서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학교에서는 교사의 자녀인 덕분에 돌봄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대부분 시간은 할아버지랑 생활했기에 학업에도 열중하지 않고 밖에서 안 좋은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문제아이로 변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내레이는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사회의 건달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비록 그때 그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날 내레이는 거리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스판구의 2아이가 시베이구의 한 아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명이서 돈을 빼앗는 과정입니다. 그 아이는 현금 27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레이는 확인하고 그 아이에게 버스비 100원을 남겨주고 나머지는 우리 셋이 가져가자고 합니다. 내레이는 이렇게 사소한 일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 자체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빼앗긴 아이가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은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레이는 파출소로 끌려가자마자 수갑을 채웠습니다. 원래 이 일은 내레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전국적으로 단속이 있었고 각 지역에서는 신속하고 엄중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레이도 운이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3년 9월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강도죄로 인해 내레이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주범 2명은 7년과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레이가 감옥에 간 후 그의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계속 소송을 제기했고 끊임없이 항소했습니다. 최종 사건 발생 2년 후 내레이는 징역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내레이의 아버지는 왕춘소년원에서 서명된 법원 판결문을 받은 후 현장에 있던 판사에게 아들이 큰 소리로 질문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전에 저를 유죄로 판결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당시 내레이는 18세였습니다. 1986년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이 시작되었을 때 내레이는 신항우 남촌로 근처의 행복루에서 벌어진 싸움에 참여했고 양측 모두 결국 노동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내레이는 노동교양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내레이는 무직 청년이 되었습니다. 칭다오 항만국이 직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항만국에서 일하는 동창생을 찾았고 동창생은 내레이를 면접 주임 시험 담당자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면접 주임 시험자는 내레이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고 세심하게 내레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내레이가 전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내레이는 지모로 쇼핑몰에서 의류, 일용품, 신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네레이는 판매를 담당했고 여동생은 물건을 들여왔으며 퇴근 후 아버지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돕습니다. 1992년 네레이 등 칭다오 상인들이 원저우로 물건을 사러 갔다가 실랑이로 싸움이 벌어졌고 네레이 일당은 상대방을 포박하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는 결국 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감옥에서 일할 때 팔에 화상을 입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곧 네레이는 감옥 안에서 표현이 좋다는 이유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25세의 네레이는 3번이나 감옥에 갔지만 지인들은 그에 대해 의외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키가 180이고 잘생긴 외모의 싸움 실력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의리를 중시하고 친구가 많으며 똑똑하고 냉정합니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네레이는 감옥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은 나중에 네레이 폭력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1995년 친구의 소개로 네레이의 여동생 네후이는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장위안과 알게 되었습니다. 네레이 사건의 기소장에 따르면 장위안은 네레이의 조직폭력 사건에서 2인자로 분류되었습니다. 2000년 전후로 네레이는 이주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모로 신발 도시라는 신발 가게를 공동 경영했습니다. 이때 네레이는 이미 수천만 원의 자금을 모았고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20세기 90년대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 붐의 영향으로 칭다오의 부동산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초반의 칭다오에는 이미 800여 개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레이도 부동산 업계에 눈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레이는 은행에서 일하는 류펑이와 알게 되었습니다. 류펑이는 산둥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으며 머리가 좋습니다. 네레이는 그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칭다오 군리부동산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레이에 대한 기소장에서 류펑이는 해당 범죄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칭다오 샹롱 부동산 회사와 칭다오 민주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를 설립했고 아버지의 관계를 이용해 아버지의 학생인 칭다오 주택회사의 왕시성을 가진 책임자와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네레이가 개발한 부동산 프로젝트에는 루이 아파트, 쉬저우루 전문가 아파트, 밍주 신촌, 칭다오 기차역의 루이 빌딩, 비치가든 빌라, 웨하이 하우팅, 시외 중형 호텔 등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부동산업을 통해 네레이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때부터 그는 칭다오의 여러 주요 인물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1990년에 네레이는 사회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모집했고 도박 산업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칭다오에서 가장 번화한 중산로와 난징로에는 홍성유원성, 정태오락실 등 유흥업소를 잇따라 개업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오락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은밀히 도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레이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3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부정한 돈을 얻기 위해 네레이 일당은 음란업계에 손을 뻗쳤습니다. 네레이 등은 칭다오의 가장 번화한 지역인 홍콩 중루에서 신예성 나이트클럽을 열었고 당시 칭다오의 천상인간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객이 이곳에서 마약을 복용하도록 돕고 매매를 통해 단 3년 만에 네레이가 또 1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했습니다. 수익을 내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하여 자신의 실력을 공고히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수하는 방식은 기부금입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매우 관대합니다. 그는 유능한 부하 직원에게 집과 차를 선물하고 심지어 회사의 주식도 그들에게 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관료들과 부하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조직은 칭다오의 선두주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음란, 도박, 마약 등 회색 산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불법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총기와 탄약을 구매하고 폭력, 위협,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을 침해하고 해치며 공갈과 협박, 강매 등을 벌였습니다. 1999년 7월 16일 네레이는 중산로에서 홍성고락성을 오픈했습니다. 세 사람은 안 씨가 운영하는 용산오락성에 광고를 내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양측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네레이는 상황을 알게 된 후 안 씨를 훈계하고 나서야 맞은 3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그중 1명은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네레이는 피해자 가족을 안심시키고 고인의 묘지를 구입했고 또 고인의 부모에게 집 한 채와 매달 100만 원의 현금을 드리기로 하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2000년 4월 10일 새벽 네레이가 옌지로 폴카디 클럽에서 놀던 중 왕씨 일행이 실수로 그의 룸에 들어왔다가 사과하고 자기 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네레이의 부하들은 총을 들고 왕씨가 있는 방으로 돌진했고 양측은 논쟁을 벌이다가 왕씨에게 총을 쏴 그의 목과 가슴을 명중시켜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후에 네레이는 2명의 부하를 보내서
왕 씨와 협상하여 5천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네레이의 부하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레이는 칭다오 휘황인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리 씨를 의심하여 사람을 보내 그를 미행했습니다. 리 씨가 타이둥 육로 호거성에 식사하러 왔을 때 네레이가 부하들을 이끌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봉투로 리 씨의 머리에 씌운 후 총으로 위협하여 그를 닝샤로 동쪽 구간으로 데려가 산에서 구타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 결국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몇 년 동안 네레이를 중심으로 핵심 구성원인 러너우즈가 이끄는 폭력 범죄 조직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반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상해, 소란행위, 불법 구금, 심지어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칭다오 1호 흑사회 두목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네레이는 부하 마청원을 시켜 대낮에 3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순펑 호텔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부대 지도자와 지방 관료들이 호텔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들의 만행을 보면서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통해 네레이를 중심으로 한 이 조직폭력단의 당시 오만함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네레이 일당이 저지른 수많은 폭력 사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네레이 조직은 명확한 분업을 통해 매우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칭다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사회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경찰도 네레이와 그의 조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06년 7월 25일 저녁, 네레이 조직의 몇몇 구성원이 차를 몰고 어느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던 중 아파트 경비원과 충돌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침 지나가던 한 순경에 의해 목격되었고 이를 선의로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네레이 일당은 경찰의 개입을 본 후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찰의 다리를 향해 몇 발의 총격을 가했지만 사회는 아무런 형사 처리도 받지 않고 단지 배상만 했습니다. 지역 경찰이 총격을 당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당시 네레이가 칭다오에서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5일 33번 버스 정차 등의 이유로 신예성 나이트클럽 사업이 영향을 받아 네레이는 부하들을 시켜 팀장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외에도 네레이의 의심은 매우 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주 씨라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여 몇몇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2009년 4월 7일 주 씨를 칭다오 장로로의 한 찻집으로 데려가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난 것은 이번 교훈에도 불구하고 주 씨가 자신을 억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 씨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네레이의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레이의 체면은 완전 구겨졌습니다. 진짜 열받은 그는 4월 13일 네레이는 주 씨를 납치하여 벤에 태웠습니다. 벤에서 네레이는 주 씨를 한바탕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나서 연초로 그의 몸의 흔적을 여러 곳에 남겼습니다. 이후 그는 준비한 유황을 꺼내 주 씨의 하체에 직접 쏟은 후 한 건설 현장에 버렸습니다. 물론 주 씨의 최후가 처참하지만 이 사람도 눈치는 겁나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네레이는 칭다오에서 10여 년 동안 횡행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레이를 중심으로 한 조직폭력배는 이미 40여 차례의 불법 범죄 활동을 벌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칭다오의 모든 주요 사건은 거의 네레이 일당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현지 경찰 자료를 보면 그들의 범죄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매번 그와 부하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물러날 수 있을까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의 힘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네레이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제시하여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네레이는 상부에서도 인맥 관계가 있어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곧 누군가가 해결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칭다오에서 횡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08년 칭다오 경찰은 이미 네레이 일당을 주목했으며 그들은 비밀리에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었고 최상의 시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칭다오시 이중 크라운 호텔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네레이 일당의 멸망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3월 27일 자정 전후로 고씨 성을 가진 한 여성이 신예성 나이트클럽에 4명의 아가씨를 데리고 크라운 호텔에 가서 손님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호텔의 경비원이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총경리인 차이 씨가 전화를 걸어 네레이를 찾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레이는 일이 있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임 씨라는 성질이 급한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임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20여 명의 동생을 모아 칼과 곤봉을 들고 크라운 호텔로 가서 3층의 나이트클럽으로 직행하여
나이트클럽의 호텔 매니저와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니저의 검지와 중지가 잘리고 가슴,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부상이 매우 심각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내레이, 일당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고 기껏해야 약간의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당일 국제 다이빙 선수권 대회가 칭다오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8년 올림픽과 2009년 11회 전국운동회에 이어 칭다오시가 주최하는 또 다른 국제 1급 대회로 정부는 이를 매우 중시하여 국내외 선수들을 높은 수준으로 맞이했습니다. 우연히도 당시 선수들의 숙소는 공식적으로 5성급 이중 크라운 홀리데이 호텔에 배정되었고 국제 친구들은 모두 싸움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내레이도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것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것이 국제적인 돌발 사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곧바로 칭다오 경찰은 이 사건을 돌파구로 삼아 칭다오에서 10여 년 동안 횡행해온 이 폭력 조직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레이 범죄 조직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칭다오시 공안국은 360명의 경찰을 소집하여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베이징, 상하이, 텐진, 허베이, 푸젠 등 17개 성시로 차례로 이동했습니다. 3개월간의 심층 조사와 세심한 수사를 통해 경찰은 내레이 조직폭력배의 대부분 범죄 사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였고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레이는 미리 소식을 듣고 이미 도주했습니다. 2010년 6월 23일 공안부는 내레이에게 B급 수배령을 내렸고 3달 후 내레이는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경찰은 내레이를 중심으로 한 이 조직폭력 범죄 조직을 일거에 파괴했으며 주범 내레이와 나머지 130여 명의 구성원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2일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조직지도범죄, 고의상해죄, 매춘 조직죄로 내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선고 후 내레이는 심각한 충격을 받은 듯 그날 밤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고 심지어 5봉지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항상 생각했지만 법 앞에서는 모든 음모가 헛수고였습니다. 2013년 9월 17일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자 내레이에게 주사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떠나기 전 내레이는 어머니를 안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흘린 눈물이 후회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불편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악한 사람은 결과를 감수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